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외자원에서 근무 중인 윤창준이라고 합니다. 외자운용은 운용기획팀에서 자산 배분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어색하긴 한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이 새롭게 적응해야 할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외환보유액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그 외환보유액 현황을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외환보유액에 대해서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외환보유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외환보유액은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운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운용하며 그 사후관리, 즉 결제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외환보유액 운용과 관련한 리스크와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운영하는 것과 민간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의 자산운용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외환보유액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번 강의의 차례이고요. 먼저 외환보유액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외환보유액의 보유 주체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으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나 불균형을 보존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외환보유액이라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풀어 쓴다면은 외환, 그러니까 외화자산이긴 자산인데 보유하고 있는 금액, 그러니까 외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달러화나 유로화 아니면 파운드와 같이 외화로 된 자산이면 모든 것이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느냐,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보유하고 있어야 이게 외환보유액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 개인들이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하실 때 뭐 달러로 환전하신다거나 유로화로 환전하신다고 해서 조금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이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반도체나 여러 가지 상품을 수출하고 또 그 결제 대금으로 수취한 외환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외환 보유액에 해당하는 외환 보유액은 이렇게 개인이나 금융기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아니고 그 외환 당국, 즉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 개념을 조금 헷갈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환, 아니면 우리가 시중은행에 가서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저희 외환 보유액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해서 관리하는 외화 자산을 외환 보유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는 목적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동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사시에 이제 외환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외환이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유사시에 저희가 이제 유동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슬라이드에 보듯이 현금화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뭐
큰 돈이 필요한다면 어떤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즉각 매각하고 현금화를 즉시 한 다음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readily available한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성이 높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싶을 때 쉽게 매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외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채권이나 주식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해외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달러화 자산이든 유로화 자산일 수는 있지만, 이제 저희 국내 금융시장에 아주 급변동이 발생해서 외환시장에 급변동이 발생해서 즉각적으로 외화가 필요한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당장 매각하려고 하면 아마 중간에 그 사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할 테고, 또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환 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은 유사시에 현금화가 제약이 없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외환 보유액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인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해외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표시라든지 유로화 표시, 아니면 외화 자산으로 표시된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 보유액 정의가 이제 IMF 기준에도 있는데, 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만 저희가 이제 외환 보유액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외환 보유액이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4,1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 외환 보유액은 이 기준에 다 해당하는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IMF 매뉴얼에 보면 외환 보유액의 보유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국제 수지 불균형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meeting balance of payment financing needs라고 되어 있어서 대외 지급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intervention in exchange market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원달러라든지 환율이 급변동할 때 외환시장 그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용도로도 외환 보유액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그 수출이나 아니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그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외환시장 급변동 시에 그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용도로 또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ther related purposes라고 해서 confidence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대외 신인도 제고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있는데,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국가 신인도, 대외 신인도가 개선이 되면 민간 주체들, 즉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들이 해외에서 해외 자금을 조달할 때 그 조달 비용, 그 다음에 뭐 해외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발행 금리 같은 것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신인도라든지 또 위기 예방 측면에서도 외환 보유액이 활용될 수 있고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 추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96년부터 이렇게 쭉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97년에 204억 달러로 좀 낮은 수준이었다가 2001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2011년에 3,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이렇게 2018년에 4,0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조금 특별한 것은 97년이나 2008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7년에는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98년에는 그 미국 리만 브로더스 사가 파산하는 등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액이 당시에 이제 좀 줄어들었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서 18년에는 4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금년 7월 기준으로는 4,165억 달러, 뭐 원달러 환율을 대충 한 1,200원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한 480억 달러, 500억 달러 정도, 500조 정도 되는 돈으로 외환 보유액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과 외환 보유액 보유 규모를 조금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9위 정도, 전 세계 순위로 보면은 9위 정도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짐작했다시피 중국이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은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스위스, 뭐 러시아, 인도 이런 순위 됩니다. 근데 이제 외환 보유액 순위를 이렇게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요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독일, 뭐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외환 보유액을 크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이제 그 이유는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 통화를 발행을 하죠. 미 달러화라고 해서 기축 통화를 발행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유로화를 쓰는 국가고, 영국도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데, 이런 뭐 달러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리 뭐 무역이라든지 결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급하게 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 결제를 미 달러와 자국 통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아니라 자국 통화를 발행해서 자국 통화를 활용하면 되니 뭐 굳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크게 이렇게 보유할 필요는 없고, 이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주요 외환 보유액 국가들은 주로 보면은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뭐 한국 포함해서 대만 포함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국가들이죠. 그래서 자국이 아까 외환 보유액 보유 목적에 따라서 외환 시장 안정이라든지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의 목적으로 해서 이제 수출 국가 중심으로 해서 외환 보유액 순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에서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수준을 이렇게 쭉 발표하는데요. 전 세계 규모는 한 11조 8천억 달러 작년 말 기준이고요. 그럼 중국이 한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 중국이 한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한 30%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환 보유액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유 목표, 그 다음에 전 세계 외환 보유액 그 국가들의 순위 같은 걸 좀 살펴봤는데요. 요번 슬라이드부터는 한국은행이 그럼 실제로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운용 목표는 뭔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할 때 아마 이번 강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이 외환 보유액의 운용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운용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 이 개념만 명확히 이해하셔도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을 이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 목표는 뭐고, 그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산이 구분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용어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그 외화자산 운용의 목표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요 용어들이 있는데 쉽게 이렇게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전성은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아니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 하락 위험을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과 채권이 보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는 글로벌 머니들이 그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국채라든지 이런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안전자산의 가격들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 금융위기나 이런 걸 도래했을 때 보면 주식과 같은 좀 그 위험 자산의 경우에는 위기가 금융시장이 급변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 손실폭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이란 개념은 우리가 금융시장이 급변동하거나 아니면 금융위기나 유사시가 도래하더라도 이 전체 외화자산의 가치 하락분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자산군을 구성하고 운용을 하자. 그래서 그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안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은 제가 아까 외환 보유액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현금화가 쉽게 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는 목적이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적 목적이라면 금융위기나 그런 유사시가 도래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외환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은 즉각적인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뭐 외환 보유액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유동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성인데요. 결국에는 뭐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안전성과 유동성이 최우선 목표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은 이 안전성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요. 솔직히 자산별로 봤을 때 이 상관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유동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자산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근데 안전성이나 유동성은 조금 낮은데 수익성은 높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팔 수는 있는데 안전성이 좀 낮죠. 예를 들면 이제 금융시장이 급변동하거나 아주 그 변동성이 커지면은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손실폭이 커지는데요. 대신에 이제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는 또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유동성 안정성만 지키려고 하면 수익성을 조금 포기해야 되고 대신에 또 수익성을 높이려면은 유동성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어떻게 그 수익과 위험을 조화해서 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 간에 충분히 그 유동성과 안전성을 지키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하자. 그게 저희의 제1의 운용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아까 안전성, 유동성, 그다음에 수익성 이런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화 자산을 이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으로 나뉘고 투자 자산은 다시 직접 투자 자산과 위탁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은 비중이 한 4~5%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예치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이렇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5% 정도는 직접 투자 자산과 위탁 자산으로 나뉘는데요. 직접 투자 자산은 이제 나름 장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에서 직접 투자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안전성과 유동성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자산은 저희가 이제 외부 글로벌 운용사에 저희 자산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맡기는 있는 외부 전문성도 활용하고 투자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서 투자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맡기고 있고요. 뭐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은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식은 100% 외부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 외화 자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큰 카테고리로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 외환 보유액이 구성하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주로 채권에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그 상품별로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부터 보면은 예치금은 그냥 예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율이 한 5% 정도고 정부채는 각국 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비중이 가장 크죠. 한 4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들이 발행한 아주 안전성이 높은 채권 뭐 15, 6%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자산유동화채 즉 MBS라고 해서 뭐 모기지 증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한 12%, 그 다음에 회사채 13%, 주식에 대해서는 8.7%뭐 이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채권이 한 86% 됩니다. 저희가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저희가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는 목적 그리고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운용 목표가 안전성,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 위기가 터지더라도 안전성에서 우수하고 또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또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또 조금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자산들을 뭐 회사채라든지 유동화채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시킨 측면도 있고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 구성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70% 정도는 미달러화다. 미달러 비중이 높고 나머지 뭐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엔 같은 비중은 한 30%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운용 목표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주로 투자하다 보니 미달러 비중이 높고 또 기타 통화 같은 경우에도 기타 통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물론 기타 통화의 경우에도 아주 유동성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우수하고 신용등급이 아주 우량한 아주 우수한 국가에만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통화는 미달러화로 70% 정도는 미달러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외환 보유액의 운용 목표하고 자산 구성, 그 다음에 상품별로 통화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런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하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이제 운용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오피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속한 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용 계획 수립 내용에는 아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외화 자산을 구분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유 목적에 따라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중에는 직접 투자 자산, 위탁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 기준과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기준은 이제 전체 자산, 상품별, 통화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걸 벤치마크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상품별, 통화별 구성 비중으로 해서 우리가 운용할 건가에 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장 전망이라든지 또 모형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운용 기준을 짜게 되는데요. 그 운용 기준을 짜는 작업이 운용 계획 수립안에 포함이 되고,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지침 나중에 뒤쪽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지침은 운용 기준에서 이제 실제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한도까지 운용 기준과 이렇게 괴리돼서 투자할 수 있는가, 한도 범위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과 지침, 목표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면 실제로 이제 투자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을 할 때는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스프레드 이런 것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또 전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망을 기초로 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외환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실제로 자금이나 증권을 어떻게 결제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대사라고 있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목록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증권들의 목록과 금액들이 일치하는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대사하는 사후 관리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성과 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제 시장, 신용, 유동성, 운용 리스크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한도 같은 걸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단계로 해서 전체 외화자산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외자 운용 조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외자 운용은 아까 방금 전에 슬라이드처럼 미들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외자 기획부라고 해서 저기에는 이제 운용 기획팀, 이제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팀은 이제 리스크 관리라든지 성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위탁 1, 2팀인데 여기서는 해외 기관들에 대해서 외부 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운용부에서는 아까 우리 직접 투자 자산, 그래서 우리 외자원에서 직접 국채, 정부채라든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 유동화채를 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운용지원부에서는 아까 자금 결제라든지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운용 데스크라고 해서 뉴욕하고 런던에서도 각각 이렇게 자산들을 운용하고 있고, 준법 감시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 아니면 거래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준법 감시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용 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운용 기준을 세우고 어떤 운용 지침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용 계획 수립하는 걸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서 SAA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아까 운용 목표, 안정성,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운용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산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 목표에 맞도록 투자 자산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하고 그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위험 등을 고려해서 각 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이제 다른 여러 나라 중앙은행보다 앞서서 1990년대 중반에 SAA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이 전략적 자산 배분 과정을 통해서 운용 기준이라고 했는데, 운용 기준이 되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통화별, 상품별 그런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런 운용 기준 포트폴리오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상의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이 운용 기준은 담당자들이 이 운용 기준을 비트해서 얼마나 초과 성과를 낼까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중립 포지션이 되고, 그래서 성과 평가라든지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절차를 보면은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전망을 해서 그 efficient frontier라고 해서 그 효율적 자산 배분 집합을 모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장 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최적 자산 배분안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운용계획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운용 목표 설정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성, 유동성 최대한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시장 전망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그 EF 하면은 Efficient Frontier라고 효율적 투자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산별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자산군들이 있는데요. 그 기대 수익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을 도출할 때는 저희가 중장기 그 시장 전망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각 중앙은행들의 정책 금리부터 물가, 성장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치를 다 활용을 하고요. 그런 전망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향후에 어떤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커브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 커브를 추정하고 넬슨 시겔 모형이라든지를 활용해서 그 국채의 어떤 수익률 커브들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도 추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이나 전망 기법을 통해서 스프레드를 추정해서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자산 유동화채 스프레드물의 어떤 스프레드를 추정해서 채권들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모델을 통해서 향후에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이렇게 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내고 공분사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죠. 그래서 각 자산별로 과거의 어떤 그 분산이라든지 그 자산별 그 상관계수, 상관관계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투입 변수로 해서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모형을 통해서 efficient frontier를 이렇게 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 아까 저희가 운용 목표 중에 유동성 목표도 있었는데요. 위기 시에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화 가능 규모도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고 우리 중립적 통화 구성이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통화 구성의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너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 제약 조건을 넣어서 최적 자산 배분이 되는 그 모델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델 값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외자 운용원 전체에서 또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은행의 자료라든지 또 국제기구의 자료라든지 또 뭐 거래기관들의 분위기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국제시장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과 그런 모델에 도출된 값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 운용 기준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쓰이고 전망 기법들이 쓰여서 이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뭐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과 공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걸 저희가 이제 세큘러 아웃룩이라고 해서 중장기 전망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들의 전망치를 도출하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도출해서 뭐 정책 금리라든지 장단기 금리 이런 것들을 다 전망하고, 그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경기 국면이라든지 뭐 정책 금리 사이클, 국채 금리 수준 이런 걸 봐서 스프레드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라든지 스프레드물의 기대 수익률을 다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배당률, 배당 성장률 모형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뽑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에 과거 변동성 상관관계를 봐서 공분산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efficient frontier를 도출하고 그 모델 값과 우리가 이제 그 전망하는 시장의 전망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최종적인 운용 기준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저희 운용 기준을 좀 단순해서 뭐 나타낸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위쪽에는 이제 통화별 이제 달러라든지 유로, 엔, 파운드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 US 달러는 정부채는 얼마를 할까? 요 물음표 안에는 이렇게 각각의 비중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US 달러 정부채는 얼마를 할까? 뭐 기관채는, 유동화채는, 회사채는, 주식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저희의 운용 기준이 되고 뭐 연간의 성과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운용할 때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용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운용 기준이 있고 운용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운용 기준은 저희가 이제 그 미들 오피스에서 저희 운용 기획팀에서 연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벤치마크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벤치마크를 그대로 따라하면 본인의 이제 초과 손실도 없겠지만 이제 초과 수익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운용 담당자들은 이 운용 기준에서 조금 더 본인이 조금 더 어떤 자산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하고 어떤 자산은 비중을 줄여서 운용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초과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운용 기준에서 근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나, 통화나 상품을 운용 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설정하는 게 운용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별 상품별 구성 비중의 변동 허용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채권의 듀레이션의 변동 허용 범위도 정하고요. 그래서 통화별 상품별로 얼마까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의 듀레이션도 얼마까지 이렇게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래킹 에러라고 해서 추적 오차 한도도 이렇게 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큰 한도, 기준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RF이 큰 한도 아래서 운영 담당자들이 이렇게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 전망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용 지침은 전체 외환 보유액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이고요. 근데 운용 담당자는 운용 기준보다 높은 수익률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운용 지침 설정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벤치마크라고 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 yen, 뭐 통화 구성의 벤치마크가 있고 이제 상품별 듀레이션에 뭐 벤치마크가 있는데 그 상하단 플러스 마이너스 리스크 허용 수준을 설정하는 게 운용 지침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이 허용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간 운용 계획 수립 과정을 이렇게 저희 내부적인 수립 과정을 이렇게 간략한 표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저희 외자원뿐만 아니고 행내 여러 부서의 의견도 듣고요. 또 외부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화자산운용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외자원 한국은행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 관련한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공적 운용기관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외부 이렇게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자산운용자문위원회에서 시장 전망이라든지 그런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지금 동향이라든지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문 내용을 잘 듣고 또 외자 운용원 내에서 뭐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자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연간 운용 계획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 한국은행 내에 그 외화자산 리스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크위원회는 외자운용원뿐만 아니고 한국은행 내에 있는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외자운용원이 제안한 연간 운용 계획이 뭐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심의가 적정하다 내년 아니면 이런 계획이 제안한 것들이 적정하니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심의를 하시면은 또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연간 운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총재님께서 연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연간 운용 계획이 이제 그 외화자산 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외자운용원 내에서도 뭐 여러 직원들이 포함돼서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포함돼서 제안하지만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한국은행 내 외자운용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내에 있는 여러 부서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하고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그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투자 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매매 거래는 어떻게 하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운용 계획을 통해서 운용 기준과 운용 지침을 정하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이제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실업률, 뭐 고용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소비,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을 분석을 하죠. 그런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앙은행이든지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 정책, 정부들의 재정 정책들에 대해서 전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통화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시장 수급에서는 뭐 특이한 요인이 없는가, 또 이런 거 외에 또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특별히 금융시장에 동의이 될 만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분석을 해서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금리나 환율, 뭐 주가, 스프레드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이제 거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듀레이션 조정이라든지 뭐 섹터도 뭐 정부채에서 다른 섹터로 옮겨본다든지 일드 커브를 전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뭐 단기물은 팔고 장기물을 늘린다든지 뭐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예를 좀 드려보면은 이제 수익률 곡선 전략이라고 해서 뭐 현재 지금 검은색 선이 이제 현재 수익률 곡선인데 만약에 예상 수익률 곡선이 1번처럼 단기물은 조금만 오르고 장기물이 많이 오른다고 이렇게 된다면 단기물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니까 단기 투자는 확대하고 장기 투자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예상 수익률 곡선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 투자를 미리 확대해서 그 장기물의 금리가 떨어지니 그로 인한 캐피탈 게인을 얻는 전략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섹터 전략이라고 해서 섹터 전략은 만약에 이제 정부채가 있고 비정부채가 있는데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뭐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당연히 비정부채 비중은 축소하고 정부채 비중을 확대해서 비정부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뭐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용 스타일에 대해서는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극적 운용은 패시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운용 기준을 복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운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운용 기준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복제하면은 운용 기준은 수익률은 날 수 있지만 그 운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초과 손실도 나지 않겠지만 이제 초과 수익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손실도 없고 초과 수익도 없는 그런 소극적 운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적극적 운용은 운용 기준이 있으면은 그 아까 운용 지침이라고 해서 어떤 범위 한도 내에서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한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뷰가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려서 뭐 초과 수익을 얻거나 뭐 초과 손실을 내거나 뭐 그런 식의 대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뭐 초과 수익 획득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 적극적 운영을 적절히 조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운영 형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자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외자운용원에서 직접 이제 정부채를 투자한다거나 하고, 그다음에 위탁운용도 있습니다. 그 외부에 이제 주요 투자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좀 그 위탁을 맡겨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화자산 일부를 투자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 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탁 운용사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뭐 선정 계획을 수립해서 후보 기관을 선정해서 그 후보 기관 앞으로 이렇게 그 제안서를 쭉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게 되면 서류를 쭉 심사하게 되고요. 그 서류 심사를 기초로 해서 실제로 가서 실제로 운영 역량이 되는지, 서류에 나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프레젠테이션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순위를 결정하면 그 결정한 기관과 수수료 협상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매매를 아까 뭐 저희 직접도 하고 위탁도 하게 되는데, 주로 채권 매매는 우리가 생각하면 뭐 글로벌 투자은행하고 이렇게 채권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뭐 환전할 기회가 있는데, 보통 보면 매매 기준율이 있는데 매매 기준율에서 뭐 매도 환율, 매입 환율 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비드오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차이만큼이 실제로 그 브로커리지 하는 거래기관의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비드오퍼 스프레드도 좀 좁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규모가 뭐 크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물량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IB나 규모가 큰 은행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규모 대규모 물량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거래 기관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 사례를 아주 심플하게 채권을 거래한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개인들이 채권 매매할 그 일은 별로 없으니 아주 심플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미 재무부 발행 10년 만기 1억 달러 규모 채권 매입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먼저 이제 저희 운영 담당자가 거래기관 직원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년 만기 1억 달러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러니 가격을 제시해 달라고 매입 가격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입을 요청하는 거고, 파는 입장에서는 이제 파는 가격이니까 오퍼 프라이스를 제시하고요. 근데 이제 채권의 경우는 오늘 저희가 거래를 하면 이제 결제일이 내일입니다. T+1이라서 이제 표준 결제일이 보통은 T+1이니까 1일 후에 결제가 되도록 가격을 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거래기관 담당자는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하죠. 99N10이라고 해서 이제 채권의 경우 32진법으로 해서 99와 32분의 10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제시받아서 근데 이제 그 가격을 봐서 적절하지 않다면 이제 리프레시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적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보통 딜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거래기관 담당 직원도 우리가 이제 체결 의사가 있다, 체결이 됐다고 하면은 딜던으로 알려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래 확정 내용을 이렇게 영어로 쓰게 됩니다. BOK 보트 하면은 한국은행이 샀고, JPM 하면은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sold 팔았다 100 밀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저 MM은 100만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에 100이니까 1억 달러고요. 그래서 1억 달러 커런트 10년 만기 US 트레저리를 99N10으로 10으로 레귤러 세틀로 팔았다. 이렇게 그 거래 내용을 확정해서 서로 간에 확인하고요. 그래서 컨퍼메이션 팩스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전자 시스템에 등록해서 T+1일 날 저희는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1억 달러만큼의 채권을 받게 되는 거죠. T+1일 날. 이런 식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뭐 간단합니다. 사후 관리는 자금 결제하고 회계 처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백오피스라고 했습니다. 백오피스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증권보관기관이라고 커스터디안이라고 있고 주결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이나 채권들은 증권보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주결제은행은 이제 저희가 저희 계좌가 있는 주결제은행에서 이제 자금들이 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래를 하고 나면 증권보관기관에 아까 JP모간 같은 경우는 JP모간으로부터 뭐 증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해당하는 날 증권을 받고, 그럼 주결제은행에서는 그 T 플러스 1일 날 JP모간에 1억 달러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내줘라, 그런 과정을 하는데요. 이제 스위프트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번에서 이제 프론트 오피스에서 거래를 하고 각각의 백 오피스에 그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백 오피스끼리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은 우리 BOK 커스터디안이나 주결제 은행, 그러니까 증권보관기관이나 주결제 은행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T 플러스 1일 날 서로 간에 이제 증권이 오가고 자금이 결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제통신망인데 뭐 영어 약어입니다. 그래서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안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 직원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데 있고 딱 엄격하게 해당하는 직원들만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 통신망을 통해서 자금을 줘라, 자금을 받아라, 아니면 채권을 줘라, 채권을 받아라, 이런 명령들이 오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회계 처리와 대조 관리라고 있는데, 회계 처리는 우리가 외화자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을 은행 재무제표에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이고요. 대조 확인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거래 명세들을 쭉 받고 보관 명세서들을 쭉 받아서 실제 거래한 내역들하고 우리 잔액들이 우리 회계장부하고 일치하는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또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대조 확인 과정도 꼼꼼하게 항상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와 성과 평가인데요. 저희가 외화자산,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고요. 그것을 크게 4가지 리스크 요인들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시장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는 뭐 쉽게 이해하시면은 뭐 금리, 주가, 환율, 뭐 스프레드 이런 시장 요인들이 변동함에 따라서 우리 자산들이나 포트폴리오 시장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주가가 오르면 뭐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환율은 뭐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가 뭐 강세로 보이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지만 또 약세를 보이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이런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은 시장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다음 신용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는 이제 거래 상대방이나 투자 상품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시장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도나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뭐 이제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제가 뭐 여러 번 앞쪽에 설명했지만 이 현금화가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시에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에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그건 유동성이 안 좋은 자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사시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금화가 가능해야 되고 유동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동성 리스크도 뭐 최소한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운영 리스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업무 프로세스나 뭐 시스템 아니면 외부 사건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툴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리스크를 보면은 이제 아까 운용 기준 대비 운용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통화 구성이라든지 상품 구성, 듀레이션 변동 회원 범위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용 기준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괴리돼서 운용되지 않도록 그게 뭐 시장이 이렇게 급변동하더라도 우리가 시장 리스크에서 오는 그 손실폭이 최소화될 이렇게 뭐 적정 수준 이내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고요. 시장바라고 해서 이제 뭐 향후에 뭐 1% 확률로 뭐 이렇게 확률로 뭐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뭐 아까 시장 환율이라든지 금리, 주가 이런 것들이 급변동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손실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안전성 요건하고 안전성 목표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장 리스크에 따라서도 우리 포트폴리오가 그 최대 손실 폭이 어느 정도 이내가 되도록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라고 있는데요. 신용 리스크는 이제 아까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인데 그래서 신용 등급을 상당히 제한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바라고 해서 신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대 손실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예상 부도 확률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글로벌 그 기관들의 예상 부도 모형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유동할 수 있는 규모를 적정 수준 유지하자. 그래서 유동성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죠. 투자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투자 한도를 적하고 유동화 비용도 유사시에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항상 유동성이 좋은 자산들로 우리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리스크 마지막으로 운영 리스크는 이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업무 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조직 도표에서 준법 감신이라고 했었는데 저희의 그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 저희 뭐 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뭐 지켜야 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준법 감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외화자산 운영에서 나오는 리스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라고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상대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상대 수익률은 제가 아까 발표 중에 초과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운영 기준 대비 이제 초과 수익, 상대 수익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지 각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얻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제 운용 기준을 포함한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도 평가하고 있고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해서 뭐 정보 비율이라든지 샤프 비율 이런 것들도 당연히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위험 조정 수익률은 우리가 한 단위 위험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초과 수익을 얻었느냐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위험은 적게 쓰고 또 그 초과 수익을 많이 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성과 평가할 때는 이제 피드백을 주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성과 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성과 요인이 듀레이션 때문인지 아니면 뭐 커브 때문인지 섹터 때문인지 뭐 아니면 채권 선택 때문인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운영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뭐 운용을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성과 요인을 분해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 평가 업무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저희가 운용과 관련한 뭐 과제에 대해서 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18년
6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4천억 달러를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제 외환보유액 규모도 이제 4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결국에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건가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항상 중요한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억 달러가 넘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 제가 앞쪽에서 뭐 계속 설명했는데 안전성, 유동성 확보에 아무래도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유사시에 이제 유사시에 필요한 그런 외화 자금이기 때문에 안전성,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운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한편으로서는 이제 또 외환보유액이 이제 뭐 상당히 계속 이렇게 상당히 늘어났으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또 수익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들을 또 병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만큼 외화자산 운용 시 이제 공적 책임성 강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화채권 운용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 위탁 기관 중에 또 국내 금융기관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외화자산 운용 시 어떤 공적 책임성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운용 측면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금리, 시장 금리가 계속 이렇게 쭉 낮아져 왔습니다. 뭐 글로벌 실질 금리도 쭉 낮아졌고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도 뭐 미국 제10년물 등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금리들이 많이 내렸고요. 지금 뭐 10년물 금리가 0.7 수준도 안 한 0.6에서 0.7 수준이니까요. 글로벌 금리가 많이 이렇게 내렸는데 저희 이게 자산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글로벌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많이 내렸고 앞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이 낮아진 수익률이 뭐 저희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용 목표인 안정성과 유동성은 또 확고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또 적정 수준의 수익률도 이렇게 저희가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서 향후에 이제 그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자산 운영의 자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변화, 통화의 변화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뭐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뭐 전체적으로 외환보유액의 개요에 대해서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략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환보유액의 운용 목표라든지 우리가 왜 이걸 보유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주시면은 이번 강의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들께서 외환보유액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 감사했습니다.